예, 오늘 그 8일차 민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2015년 마지막 날인데 미리 여러분한테 새해 인사를 미리 드리고 내년에 하여튼 하시는 일들마다 다 잘 되시고요. 2016년에는 여러분들이 민사법의 최고수가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패턴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그리고 오래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법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과 그에 맞는 실력이 이제 갖춰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32페이지에 어저께 재판상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된다 해서 재판상 청구의 의미, 권리 행사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게 소송물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중단의 물적 범위에서 들어가면 소송물의 동일성 이 문제는 상당히 그 일관되게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어떤 때는 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벽을 쌓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벽을 허물기도 하는 등 좀 헷갈린 부분이다. 응소행위도 채권자가 제소를 당해서 그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다투면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다투면은 마찬가지로 중단 사유가 된다고 그랬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소송은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어야 되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저당권 말소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이거 뭐 담보가등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저당권을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다 마찬가지죠. 판례가 나타나는 게 두 가지여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채무를 지는 자가 아니고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부담을 지고 있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적 범위가 상대적 효력이만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그런 논리하고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인적 범위가 한정이 돼서 상대적 효력만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파트인데 어쨌든 판례는 그 논리 구조를 의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그 자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만 응소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다. 332페이지의 시효 중단의 물적 범위 부분도 꽤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의 피대위 권리, 그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 거니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가 시효 중단된다는 점은 뭐 의문이 없고 판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채권자가 즉 채권자 대의 소송을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느냐? 판례는 없고 학설은 다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하는 견해가 이게 다수설인 걸로 보입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그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해서 그 사행위 취소를 구할 때 채무자 그 피고가 채무자가 될 수 없죠. 채무자가 이제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를 구할 때는 그 개별적인 그 기본적인 법률 관계에서 파생되는 개별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했고, 대표적인 판례가 그 하단에 있는 겁니다. 파면 처분 무효 확인의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걸 전제로 하는 보수금 채권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이 사유가 된다 이렇게 했고요.
지난번에 본 이거는 이제 권리행사설에서 봤던 판례이기도 한데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권리행사설에서의 또 인용되기도 하고 뭐 그 여기 파트에서 인용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대등한 권리가 발생했을 때는 이거는 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소송물 이론을 별개 소송물이라고 인정되는 그 권리에 대해서는 서로 벽을 또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가 333페이지 관련 판례 1번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승객이 교통사고로 해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그다음 운송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권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어느 한쪽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다른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건 전형적으로 소송물 구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일련의 이 판례들은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보고 만약 선택형으로 이제 툭툭 던져주면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판례 중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판례가 있는데요.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판례인데 이 판례가 그 2014년도 나온 판례입니다. 2014년도 나온 판례인데 이 판례에 대해서 그 판례 평석을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판례로서 언급한 경우가 많아서 이 판례는 꼭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이 국유재산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는데 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행정법상 변상금 부과 징수권을 이제 국가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을 작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같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권리로서 같이 생긴다. 행정법상 변상금 부과 징수권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다른 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만 이 권리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권리를 행사해서 변상이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을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는 권리 소멸 효과는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한 판례입니다. 그 선고된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된 판례가 연속으로 세 개가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나왔어요. 2014년 그러니까 7월, 9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판례가 세 개가 나옴으로써 이와 관련된 법리가 한꺼번에 이게 정리가 됐고 법률신문 같은 데에서 판례 평석하신 판례 평석 하나 봤는데 그거는 특별히 볼 건 없는 것 같고 너무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일단 이 정도만 알면 될 것이다. 이처럼 구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면서 서로 별개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벽을 치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예외가 있는데 333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판례 분석이라고 그래서 2013년 2월 15일자 2012다 68217 판례를 보시면은 자, 원고가 이제 소를 제기하는데 청구 원인을 보면 소장에 보면은 소장에서 원고 피고 적고 그 다음에 이 소의 성격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을 대여금 청구의 소 이렇게 해서 대여금 청구의 소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소장을 쓰면은 법원에서 기록을 만들 때 사건 번호를 이제 부여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그 소장 있는 그대로 그냥 적습니다. 그래서 대여금 청구의 소송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대여금이
1번부터 7번까지 있었어요. 1번 대여금, 2번 대여금, 채권이 아마 여러 개 있은 모양인데 1번, 3번에 대해서는 차용증서를 증거로 가포증으로 냈고 4번부터 7번까지는 약소금을 가포증으로 제출을 했어요.